그들이 우리를 실험용 쥐처럼 다뤘어요. 박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에서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김철수가 다가서며 말했다.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간신히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누구요? 누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의사라고 했어요. 새로운 의학 혁명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매일 다른 약을 놨어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와 차트를 확인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체불명의 실험용 약물이 검출됐어요. 임상 승인도 받지 않은 실험용 약물이라고요?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순간 수사본부장의 브리핑 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해외 불법 제약회사와 연결된 국제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자행해 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김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할머니는 끝내 할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장박동 측정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산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폐공장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30년 전 문을 닫은 섬유공장은 마을의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수출 호황기에 지어진 이 공장은 마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도시로 떠나려던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잡아두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함께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그 후로는 을씨년스러운 폐건물로만 남아있었다. 김철수는 46의 나이에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마을회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폐공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2층 창문에서 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또 켜져 있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옆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박영수가 말을 이었다. 마을에서 유일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계속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낮에는 전혀 인기척이 없다는 거예요.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산골 마을의 밤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혹은 중장비가 돌아가는 듯한 진동. 들리세요? 김철수가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네, 저도 느껴요. 뭔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는 마을회관에서 나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중단되었다. 80이 넘은 오할머니였다. 아이고, 늦었네. 영감 약 챙겨가야 하는데. 오할머니의 남편인 오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김철수가 나섰다. 고맙긴 한데 버스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버스 놓치면 내일 아침까지 못 가거든. 할머니는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두 남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폐공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빛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고 그 불규칙한 패턴이 마치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내일 한번 가볼까요? 박영수가 제안했다. 낮에 말이죠? 네, 정말 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날 밤 마을은 평소보다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폐공장의 불빛만큼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공장 담장을 넘어들어가 숨바꼭질을 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조차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불황자들의 소행이라 여겼지만 그 불빛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표정에는 어김없이 불안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안 보인다고요? 박영수는 편의점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던 김철수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침 일찍 문을 연 편의점에는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들르고 있었는데 김철수가 가져온 소식은 평범한 아침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네, 오늘 아침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다고. 그럼 할머니가 어디로? 두 사람의 대화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마을 이장 최 씨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영수야, 혹시 어젯밤에 오할머니 본 적 있어? 네, 이장님. 영수 형이랑 같이 봤어요. 요양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요양원에는 안 도착하셨다고 하네.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평소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못 봤다고 해. 편의점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 중 하나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요양원을 찾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곤 했다. 실종 신고는 하셨어요? 김철수가 물었다. 아직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경찰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않을 거야.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다. 마을 부녀회장인 김 여사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이장님, 큰일 났어요. 조 할아버지도 어젯밤부터 안 보여요. 집에도 없고 평소에 가시던 경로당에도 안 계시고 편의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분의 실종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분이 같은 날 사라진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 즈음 마을회관에는 심각한 표정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을의 노인 5분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각자 개인 사정으로 어디 다녀오시는 줄 알았어요. 마을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칠판에는 실종된 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오할머니, 조할아버지, 그리고 그보다 앞서 사라진 박할아버지, 이할머니, 김할아버지,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다. 가족들한테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해요. 부녀회장이 덧붙였다. 혹시?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영수 형이랑 본 그 불빛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철수와 박영수는 지난 며칠 동안 폐공장에서 목격한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 설명했다. 밤마다 켜지는 불빛,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낮에는 전혀 인기척이 없다는 점까지.
그럼 그 공장을 한번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주민이 제안했다. 하지만 함부로 남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장이 주저했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요? 부녀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마을 어른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결국 다음 날 아침 자원한 몇몇 마을 주민들이 폐공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철수와 박영수를 비롯해 마을의 젊은 남성들 5명이 나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행동하자. 이장이 당부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기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곳곳이 녹슬고 부식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구의 철문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 자물쇠가 새 것 같은데? 박영수가 철문을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김철수가 자물쇠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문이 열려 있어요. 5명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30년간 축적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다. 음식물이 썩는 냄새, 그리고 뭔가 화학적인 약품 냄새. 이상해요. 폐건물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김철수가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5명은 조심스럽게 공장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며 공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녹슬고 부서진 기계들, 무너진 천장의 일부,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각종 쓰레기들. 전형적인 폐건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들어가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저게 뭐예요? 박영수가 손전등으로 한 구석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비교적 깨끗한 담요와 베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빈 도시락 용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다는 명백한 흔적이었다. 여기도 봐요. 다른 주민이 소리쳤다. 반대편 벽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중 몇 개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3월 15일, 7월 22일,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가 있었다. 우린 아직 살아있다. 이건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종된 분들이 여기 있었다는 뜻인가요? 5명은 더욱 조심스럽게 공장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곧 더 많은 생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여러 개의 간이 침대, 사용된 식기들, 그리고 구급약품들. 하지만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낡은 철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2층에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정체불명의 약품들이 가득 담긴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다. 의료기기들 사이에는 사용된 주사기들과 혈액이 묻은 거즈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쓴 기록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김철수가 그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실험체 3호, 72세 남성. 1차 투여 후 반응 양호. 2차 투여 예정. 실험체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찾던 실종된 노인분들이 누군가에 의해 실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한 주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지하가 있나 봐요. 김철수가 말했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중에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 같아요. 한 주민이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지하에서 더욱 큰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결국 5명은 지하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점점 더 복잡한 소음들이 귀에 들려왔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지하 끝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계단을 다 내려간 곳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그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다.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따라 걸어가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철창으로 막힌 작은 감옥 같은 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실종되었던 마을의 노인분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김철수가 달려가며 소리쳤다. 오할머니가 철창 너머로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 곳곳에는 주사 자국들이 있었고 얼굴은 극도로 야위어 있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다. 그들이 곧 돌아올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할머니를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나친 충격과 고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그 순간 지하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침입자를 감지한 것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경보음이 지하 전체를 가득 메웠다. 김철수와 동행자들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침입자들을 확인했습니다. 5명입니다. 계획보다 빨리 발각됐군. 어쩔 수 없다. 시간을 앞당기자. 실험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라. 그리고 이들을. 마지막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조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김철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하에서는 전파가 잡히지 않았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박영수가 외쳤다. 하지만 그들이 왔던 계단 방향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늦었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쪽으로. 김철수가 반대편 통로를 가리켰다. 5명은 서둘러 다른 통로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곧 그들을 추격하는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그들을 찾고 있었다. 여기는 막다른 길이에요. 한 주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통로 끝에는 잠긴 철문이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갇힌 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철수가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바닥에는 혈액으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환기구. 위로.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근처에 환기구가 있었다. 크기로 봐서는 사람이 기어갈 수 있을 만했다. 가장 키가 큰 박영수가 먼저 올라가서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로 끌어올렸다. 마지막에 올라간 김철수가 덮개를 다시 닫을 때쯤 아래에서는 그들을 찾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환기구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기어나갔다. 다행히 환기구는 건물 밖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씩 밖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마을 폐공장에서 납치 감금 사건이. 네, 즉시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하지만 공장을 수색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지하에 있던 모든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실종된 노인분들도, 의료기기들도, 심지어 벽에 쓰여 있던 글씨들까지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 정말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분명히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철창에 갇혀 있었고, 실험 도구들도 있었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김철수와 동행자들의 증언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집단 환각 같은 걸 경험한 건 아닐까요? 한 경찰관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종된 분들을 찾는 것이었다. 경찰이 떠난 후 마을 주민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그때 마을 회관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에서 나온 기자 정미경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정미경 기자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그들의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기자가 말했다. 노인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의 말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이 단순한 마을 차원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사해도 될까요? 기자가 제안했다. 언론의 힘을 빌리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정미경 기자가 합류한 후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전국적으로 최근 6개월간 70대 이상 노인 47명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모두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적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요. 기자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실종 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이요? 네,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방문한 의료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의료진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면 모두 허위였어요. 김철수와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마을에서도 한 달 전쯤 무료 건강검진 차량이 왔던 기억이 있었다. 맞아요. 우리 마을에도 왔었어요. 부녀회장이 소리쳤다. 그때 실종된 분들이 모두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럼 건강검진이 실종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이장이 물었다. 정미경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타겟을 정하는 것 같아요.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기자의 설명을 듣던 중 박영수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 표정을 바꿨다. 잠깐만요. 그럼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이라면.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마을 회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트럭 한 대가 폐공장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들이 뭔가 가지러 온 것 같아요. 김철수가 말했다. 이번엔 놓치면 안 돼요. 정미경 기자가 카메라를 챙기며 일어났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몇 명은 공장 주변을 둘러싸고 몇 명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와도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다. 공장 뒤편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대형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고 그 상자들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정미경 기자는 망원 렌즈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자 하나가 실수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의료 장비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팩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서류 중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들 근처로 떨어졌다. 박영수가 재빨리 그 서류를 주워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실험 결과 보고서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 실험, 부작용 관찰, 그리고 실험 후 처리 방법까지 마치 사람을 실험용 동물처럼 취급하는 내용들이었다.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정미경 기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위치가 들키고 말았다. 한 작업자가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침입자다. 순식간에 상황이 급변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공장 뒤편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차들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여러 대의 경찰차가 공장을 포위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확성기로 소리치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장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그들이 증거를 모두 없애고 있는 것이었다. 폭발음과 함께 공장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증거 인멸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포위했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일부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했고 나머지는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한 경찰관이 공장 뒤편에서 소리쳤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에 실종되었던 조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김철수가 달려갔다. 조 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몸 곳곳에는 주사 자국들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다. 지하에 다른 분들이. 경찰과 소방관들이 급히 지하로 향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공간이 불에 탔거나 폭발로 인해 무너진 상태였다. 하지만 운 좋게도 건물 한쪽 끝에서 2명의 생존자를 더 발견할 수 있었다. 실종되었던 이 할머니와 김할아버지였다. 두 분 모두 심각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생명은 건진 상황이었다. 응급실로 이송된 3분의 생존자들 중
가장 의식이 또렷한 조할아버지가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한테 이상한 약을 놨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떤 약이었나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주사로 놓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혹시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의사라고 했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조 할아버지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까지. 그들 중에 리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열겠다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상한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아직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용 약물인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승인도 받지 않은 약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연결해서 수사하기 시작했고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다. 공장에서 체포된 것은 말단 실행자들 뿐이었고 그들도 윗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 도시에서 비슷한 불법 실험 시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전국에서 사라진 노인분들 대부분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브리핑에서 수사관이 발표했다. 총 28명을 구조했고 이 중 15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할머니와 박할아버지의 이름은 끝까지 호명되지 않았다. 며칠 후 구조된 생존자 중 한 명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할머니와 박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다. 김철수와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달려가자 생존자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그 2분 알아요. 하지만 일주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송됐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최종 단계라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서울에서 새로 발견된 시설에서 2분을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모든 주민들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오할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다. 2분 모두 장기간의 불법 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김철수가 의사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몸 전체에 알 수 없는 약물의 영향이 남아있고 특히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 할아버지는 간혹 의식을 되찾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우리를 실험용 쥐처럼 다뤘어요. 박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매일 다른 약을 놓더라고요. 새로운 의학, 혁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살아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증언은 계속해서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신약과 치료법을 무차별적으로 실험했다는 것,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했다는 것. 며칠 후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해외의 불법 제약회사와 연결된 국제적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본부장이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진행해왔고 그 데이터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들 대부분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마을에는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오할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박할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치매가 심해져서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다른 생존자들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이장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김철수는 추모식이 끝난 후 혼자 폐공장 앞에 섰다. 이제는 완전히 철거될 예정인 건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미경 기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김철수 씨, 큰일이에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포되지 않은 핵심 인물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기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겪은 일이 김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정미경 기자가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계속할 거예요. 그날 밤 김철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철거를 기다리는 폐공장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다. 산 너머 멀리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급하게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 형, 지금 밖으로 나와봐요. 왜? 무슨 일이에요? 저기, 저 산 너머를 봐요. 박영수도 집에서 나와 김철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저건, 네, 똑같은 불빛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인근 도시에서 노인 한 분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종 직전에 무료 건강검진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다. 정미경 기자는 마을을 떠나면서 김철수에게 말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철수가 물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번에는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해요. 기자가 떠난 후 김철수는 다시 한번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오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들이 곧 돌아올 거야. 할머니의 예감은 맞았다. 그들은 정말로 돌아왔다. 다른 모습으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김철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오할머니와 박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산 너머에서 다시 불빛이 깜빡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기로 다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침묵은 더 큰 비극을 부르고 무관심은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거대한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오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그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고 정의를 실현하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을. 어둠은 깊어졌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